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이제 회복하는, 나중에 결국은 수능에서도 수학은 만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정말 아까 같이 설득형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다면, 경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청하면 일반적인 듣기와는 좀 달라요. 경청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듣기 하는 이거는 다르게 온전하게 상대방한테 집중해서 그 마음까지 이해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고 표정이나 몸짓, 숨겨진 감정까지 읽어내는 노력이 바로 경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자녀가 아빠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빠가 어때요? 스마트폰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아빠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이런 경청의 자세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럴 때는 바로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말하자면 관심을 갖고 이제 들어주는 자세, 그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경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진정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도로시 리즈의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듣기 도구를 다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귀예요. 귀. 어떤 단어를 듣는다, 이런 귀로 듣죠 우리는. 그 다음에 눈으로 상대방의 몸의 소리를 들어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어때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런 뜻을 해석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가슴으로는 상대방의 감정,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듣는 이런 4가지 다 듣기 도구를 활용해야 진정한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듣기 수준 이런 걸 얘기할 때 5단계로 많이 나누는데요. 듣는 척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간혹가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할 때 아이의 말에서 뭔가 허점이 있지는 않은가 해서 그런 허점을 찾으려고 반박하려고 듣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중심적인 선택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나한테 유리한 것만 듣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경청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불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수용적이고 공감적 듣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듣기, 소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경청하면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경청이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아마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국내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박사 학위를 영국에 이제 옥스포드대로 갔대요. 근데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이렇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같은 데 많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 한국인 부모님들은 어딜 가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에 옥스포드 말하자면 대학원생,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왔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부모님 한 분이 저쪽에서 학생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하대래요. 그래서 멈춰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어떤 포스가 느껴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우 정말 애깨가 잡겠는데 이런 어떤 그런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학생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부러 그랬대요. 그 엄마한테.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중학생쯤 되는 자기 아이를 막 부르더래요. 아들하고 막 부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이 형아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대. 뒤에 생략된 말은 그런데 너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공부를 안 하니? 이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나?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적인 듣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이 학생은 이 아줌마의 포스 이런 거 보면서 괴롭히게 생겼다, 힘들게 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한 건데 이 엄마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건 경청의 자세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그 다음에 조언보다는 공감하고 그 다음에 질문, 열린 질문이죠. yes, no가 아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라면 하루 10분만이라도 아이들과 1대1로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을 멈추는 거.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감정의 반영. 엄청 중요해요. 감정의 반영, 욕구의 반영, 이런 것들. 이것이 경청을 잘하게 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감정의 반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의 감정이 어떻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서 거울처럼 비춰주는 게 감정의 경청, 말하자면 감정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아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요. 시험은 다가오는데 한 게 너무 없어요. 다른 애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친구 누구는 다니엘은 벌써 영어 교과서 다 외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이번 시험도 꽝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진짜 왕 짜증이에요. 잘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시험은 어렵게 나고. 정말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쳐봐요. 그럼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야 그러니까 진즉 공부하라 그랬잖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한다고 뭐 달라져? 그럼 어때? 아이 입장에서는 괜히 내가 말했네. 말 안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중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이 아이는 지금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못 볼까 봐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네가 시험을 지금 잘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서 불안한 모양이구나 라고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반영해서 비춰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맞아 아빠, 맞아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아까 같이 미리미리 하라겠잖아 이런 식의 말들은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부모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경청을 이야기할 때 짝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죠. 공감이라는 게 따라죠. 공감과 경청, 경청과 공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한자로 따지면 한 가지 공의 느낄감이에요. 그래서 상대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감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상대방이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 말하자면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감은 크게 따져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인지적 공감은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인지적 공감이 떨어지면은 소시오패스 그다음에 정서적 공감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서적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 애착식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의 애착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질 때 이런 부분들이 안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감대화 사례를 한 가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학교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빠 속상해 죽겠어요. 선생님 유독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짜증이 나서 학교 가기 싫다니까요.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부모님 중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같은데 아이한테 물어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충분히 이해는 하죠. 네가 뭘 잘못해서 선생님이 이러는 것인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속상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 걸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축소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 어떨 거예요? 속상해서 지금 말하는데 공감해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취해버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유형들은 좀 참고 지내면 언젠가는 선생님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좀만 참아. 초원이나 충고 이런 거죠.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감을 대하는 이런 상황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너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억울해서 학교 가기 싫겠다. 아빠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치 아빠.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아이를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충분히 공감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질문해도 괜찮아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이기도 한데요. 공감형 대화의 이제 반대가 설득형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득형 대화하고 공감형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사례를 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나 이제 학원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설득형 대화를 하는 엄마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왜 무슨 일이 있는데? 라고 물어봐요. 이때 엄마는 왜 물어보냐면은 이유를 알아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잖아 라는 그런 좋은 마음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학원을 이거 어떻게 하면 다니고 이게 아니고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 따지지 말고 나를 공감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형 대화는 항상 부모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딸은 몰라, 다니는 게 재미없다니까, 이렇게 이제 내뱉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어때요? 또 야,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보라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또 숙제는 얼마나 많이 짜증나 죽겠다니까. 이런 엄마는 또 그러죠. 좀 참고 다니면 나아질 거야. 아니면 너무 힘들면 며칠 쉬던지. 그러면 아이가 또 의미 없어, 내일부터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학원 알아볼까? 아, 됐다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알아서 하긴 어이 속상해. 엄마도 모르겠지. 네가 알아서 해. 이 설득형 대화는 엄마가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이유나 원인을 파악해서 아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전혀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방식이 설득형 대화예요. 그래서 설득형 대화를 하지 말고 공감형 대화를 하는데, 공감형 대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공감형 대화는 상대방이, 아이가 한 얘기를 내가 거울이 돼서 다시 비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거울이 돼서 어때요? 수평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아이의 말을 왜곡해서 다시 돌려주면 안 돼요. 그거는 왜곡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반사가 아니고 남반사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정반사를 해주면 아이 입장에서 또다시 어떤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또다시 예를 들어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거울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거울 대화법, 뭐 공감형 대화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감정에 주목하고 아이의 감정을 반영하는 그런 말을 아이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또 욕구를 또 아이한테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이제 말하자면 찾는 그런 대화가 나중에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설득형 대화로 우리가 사례를 들었던 것을 공감형 대화로 한번 바꿔볼게요. 딱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빠 나 이제 학원 안 다닐 거야. 설득형 대화는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감형 대화는 질문하지 않아요. 아이의 말을,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이건 어때요? 아이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거죠. 응, 맞아. 재미가 너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니기 정말 싫겠는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딸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자세히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숙제는 얼마나 많은지 짜증나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또 그러죠. 잘 모르는데 자세히 가르쳐주지도 않고 숙제만 많이 내주면 정말 가기 싫긴 하겠네. 그치? 그래, 내일부터 학원 안 다닐 거야. 아이는 충분히 앞에서 공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내일부터는 학원 안 다닐 생각이라면 다른 계획이 있는 모양이구나? 한 마디를 딱 던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혼자서 하려고 생각하는구나?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 혼자서 하니까 걱정이 되는가 보구나. 이제 겨울방학이라 물어볼 친구들도 없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이긴 해.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맞아, 아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아빠도 한번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공감형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감형 대화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너무 말하자면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니까 재미도 없고 이렇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감형 대화를 해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해서 문제 해결이 돼요. 제가 이 사례는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아이가, 제가 이제 지방에 있다가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당시에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빠 이렇게 전근 때문에 오게 됐는데, 와서 어디로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대치동이라는 걸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대치동을 아주 잘은 모르죠. 그냥 방송 이런 데서 교육열이 이제 높은 곳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지방에서 그래도 공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어때요? 대치동은 다른 거죠, 상황이. 그래서 지방에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데 예전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 같은 거 예시를 들면은 1학년 때부터 선행을 해서 수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과 문과는 수원 이런 거. 그래서 수투를 몇 번을 끝냈는데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따라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 가니까 그런 아이들 스카이반 이런 것만 해놓고 기본을 안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문제풀이 응용만 하는 거예요. 입장에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어느 날 1학년 그 2학기가 끝난 어느 날 제 방에 와서 아빠한테 울면서 했던 그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알아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우리 아들 딸 때문에 이제 상담을 다녔던 학원의 원장쌤이 계셨는데, 연세가 좀 지긋하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4-5번을 찾아갔어요. 그냥 학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여러 아이들을 같은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는 게 학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두 시간만 물어보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학원 하고는 안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선생님, 그 학원 원장님께서 이제 아이를 그렇게 이제 봐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해 겨울방학을 저희 딸아이는 거의 겨울방학 동안 수학만 공부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모르면 모르는 거 이렇게 체크했다가 가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딱 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이제 회복하는. 나중에 결국은 수능에서도 이제 수학은 만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정말 아까 같이 설득형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다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을 갖지는 못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재미없을지는 몰라도 이 공감형 대화를 하는 것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대화법이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